안녕하세요. 2022년도 1차 선발고사 플래피 버드 문제의 설명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윤교준입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H by W 격자판 위에 선분들이 총 N개가 주어집니다. 파란색이 선분이고요. 각 선분은 가로 선분이거나 세로 선분이고 어떤 가중치를 가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로를 구해야 되는데요. 왼쪽 격자 둘레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 격자 둘레의 한 점에서 끝나는 경로여야 하고, 수평하게 이동을 하다가 한 번 y좌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강하거나 상승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수평하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경로를 잡았을 때 경로와 점을 공유를 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점 이상 공유를 하는 선분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연두색 경로의 경우에는 이 0번 선분, 그리고 요 2번 선분, 그리고 5번 선분과 점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분들의 가중치의 합을 점수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두색 경로의 점수는 마이너스 5점, 5점, 1점의 합이라 1점이에요. 그럼 가능한 모든 경로 중에서 점수의 합을 최대화하고자 할 때 그때 최대 점수를 효율적으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좌표 범위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10의 5승 정도로 작고, 대신에 선분의 개수가 25만 개로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선분의 가중치는 절대값이 12의 9승 이하입니다. 이 문제는 1차 선발고사에서 아무도 만점을 받지 못했고요. n제곱 서브태스크가 있었지만 이 문제도 아마도 아무도 긁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출제자로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지금은 좌표가 충분히 작으니까 필요 없지만, 만약에 좌표가 크게 주어져 있다면 좌표 압축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은 결국 가로 선분들과 세로 선분들 뿐이고요. 우리가 점수를 책정을 할 때 선분과 입력에서 주어진 선분과의 교차가 이루어지느냐로 점수 여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선분과 선분의 교차를 판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교차 과정을 판별을 할 때 우리가 x 좌표의 그 절대적인 값을 참조를 하지 않죠. 그냥 x 좌표끼리의 그 상대적인 관계, 대소 관계, y 좌표끼리의 상대적인 대소 관계만을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 좌표들의 절대적인 값보다는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좌표의 크기가 아주 크다면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작게 만들어주는 좌표 테크닉을 적용할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유의를 해야 되는 점은 문제에서 주어졌다시피 이 연두색 경로의 경우에선 이 y좌표 하강이 이루어지는 요 x좌표가 소수점입니다. 얘들이 정수고요. 얘가 아마 1.6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유의미한 좌표들은요, 정수점들은 유의미하고, 그리고 정수와 정수 사이에 있는 수들은, 그런 실수들은 어떤 값이든지 이 대소관계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입력에서 주어지는 수들은 다 정수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용해 봤을 때 좌표 합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X축과 Y축을 독립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선분이 주어졌다면 이 선분의 왼쪽 끝점과 오른쪽 끝점의 X좌표, 만약에 세로 선분이 주어졌다면 이 선분의
x좌표들을 모아놓고 걔네들을 좌표 압축을 시키면 어떤 이런 시퀀스가 생기겠죠? 네, 이런 시퀀스가 생길 거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이 x1과 x2 사이에 있는 수들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수들을 하나씩 더 추가를 해주는 거죠. 얘들은 x1보다 작은 수들, 여기에는 얘네 둘의 평균, 여기는 xk보다 큰 수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좌표 압축을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수가 2k개로 뻥튀기가 되겠지만, 이 점의 개수가 많아봤자 이제 4n개밖에 안 됩니다. 네, b고 n이죠. 그래서 만약에 w와 h가 만약에 10의 9승 스케일로 주어졌다면 좌표 압축 테크닉을 통해서 이제 b고 n 스케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을 봅시다. 여기까지는 기초적인 이야기였고요. 이제 주인공인 안나가 지나가야 되는 경로를 관찰해 봅시다. 경로를 보시면 어떤 특정한 x 좌표에서 하강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먼저 좌표 압축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정수 좌표만 다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좌표 압축을 했을 때 이제 x 좌표들이 1부터 mx까지로 압축이 됐고, y 좌표는 1부터 my까지로 압축이 됐다고 합시다. 선분들은 그대로 선분이 상태로 있을 건데요. 다만 좌표 압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경로들은 정수점만을 지난다. 이 꺾이는 점들이 전부 정수점이다 라고 가정해도 된다라는 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안나가 지나가야 되는 경로를 볼 때요, 어떤 x좌표에서 하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하강이 이루어지는 x좌표가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 하강이 이루어지는 x좌표를 라지 x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봅시다. 네. 그리고 하강이 이루어질지 상승이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최대한 자유도를 낮추는 게 좋아요. 최대한 제약을 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상승이 이루어진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안나가 출발한 y좌표가 있을 거고요. 얘를 y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x에서 이제 상승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y2까지 올라가서 상승을 종료하는 형태라고 합시다. 이런 제약 조건이 붙었어요. 여기서 이제 바로 어떤 폴리노미얼한 풀이를 찾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경로를 안나의 패스를 결정하는 요소는 x랑 y1이랑 y2 요 세 가지 요소밖에 없는데, 이제 요 x로 가능한 수들이 1부터 mx까지 mx개가 있고, y1과 y2도 my개 각각 my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각각 mx와 my의 범위가 커봤자 b고 n이잖아요. 그래서 안나의 패스로 가능한 경우의 수가 n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선분이 이 패스와 교차하는지를 일일이 보면 되니까 n4승의 나이브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n4승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줄여볼 겁니다. 자, 그래서 상승만 고려한다라고 먼저 가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하강은 어떻게 고려를 할 수 있느냐? 하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잘 보시면요, 이게 x좌표를 이렇게 x좌표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아니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상승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좌표를 뒤집어 주고 다시 상승 문제를 푸는 거 작업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약간 어렵습니다. 먼저 x가 가장 중요해 보이니까 x를 고정해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그리고 네, x를 고정하고
효율적으로 푸는 것을 mx번 반복을 하면 문제가 풀리겠죠? 네, 이 그림을 조금 더 잘 그려봅시다. 이렇게 1mx, 1my가 있고요. 우리는 어떤 x를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안나의 패스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요 위에는 수많은 정수점들이 있죠. 정수점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 경로의 점수는 네, 요 표시한 정수점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선분들의 가중치의 합입니다. 그래서 요 표시한 정수점들을 좀 분할을 해 볼게요.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이냐면 먼저 x에서 점프가 이루어질 때 지나는 요 점들을요, 점프의 j를 따서 j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 j 왼쪽에서 출발할 때부터 점프 직전까지 오는 요 점들을 L, 그리고 요 점프 이후에서 오른쪽 끝까지 갈 때 지나는 점들을 라지 R이라고 불러봅시다. 이제 몇 가지 분석을 해야 돼요. 얘들이 Y1, 얘가 Y2예요. 먼저 첫 번째 관찰은요, 우리는 L 또는 점프 또는 all 셋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포함하는 선분들의 가중치 합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오어 꼴들은 다루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중복 없이 분할을 해주려고 합니다. 파티션을 해줄 거예요. 근데 잘 관찰해 보시면 L과 R을 동시에 지나는 선분은 없어요. 그러려면 수직이거나 수평이 안 될 것 같죠? 위치 관계를 고려를 할 때. 그러면 많이 단순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함 배제의 원리를 생각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직관적으로 봐도 좋은데, L은 지나지만 J는 포함하지 않는 선분들이 있을 거고요. R은 지나지만 J는 포함하지 않는 선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 J를 포함하는, 근데 L과 R은 지나도 상관없는 선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선분들은 서로 네, 겹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요 오어 조건을 조건 3개로 파티션을 했습니다. 이런 파티션이 나중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많이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식을 좀 써봅시다. 자, 점프가 이루어지는 좌표를 라지 X라고 했고 출발 위치를 Y1, 종료 위치를 Y2라고 했을 때 이 경로의 점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 점수는 뭐냐면 우리가 발견한 요 파티션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 L은 지나지만 J는 지나지 않는 선분들의 가중치 합, R은 지나지만 J는 지나지 않는 선분들의 가중치 합, 그리고 J를 지나는 선분들의 가중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되게 자명한 식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좋은 성질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라고 하면 먼저 F, L-J 얘를 관찰해 봅시다. L은 지나지만 J는 안 지나는 선분들은 어떻게 생겼냐? X가 이렇게 있으면 L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L입니다. 그러면 L은 지나는데 J는 안 지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먼저 세로 선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X 좌표가 라지 X보다 작은데 여기를 Y1, 뭐 여기를 Y2, YSY라고 합시다. 네. YSY라고 하면
YS, YE 사이에 Y1이 껴있으면 될 거예요. 여기가 Y1이니까. 세로 선분이면 이럴 거고요. 가로 선분이면 L을 지나려면 Y좌표가 요 Y1이랑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겠죠? 근데 J를 안 지나려면 요 끝점을 X2라고 할 때 X2가 라지 X보다 작고 Y가 Y1이랑 일치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분들이 요 F, L은 지나지만 J는 안 지나는 그런 선분들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건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X라는 값을 고정하기라고 상수로 보기로 했으니까 이 조건들은 상수 조건인데 이제 여기서 조건을 판단할 때 쓰이는 값이 y1밖에 없죠. y2는 여기에 관여를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함수 값은 오직 y1에만 의존하는 함수값입니다. y1을 결정을 하면 y2의 값을 안 보더라도 요 함수 값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칭적으로 이제 L과 R은 서로 대칭의 관계니까 이제 요 함수값 R은 지나지만 J는 안 지나는 선분들의 가중치의 합은 오직 y2에만 의존하는 값이에요. 이렇게 y1과 y2를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여기 두 개가 있어요. 하지만 이 J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J의 정의 자체부터 얘가 x좌표가 라지 x고 y좌표가 요 y1부터 y2 사이인 그런 점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는 y1과 y2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최적화를 하려고 하면 잘 막힙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이제 국대 시험을 도전하는 학생들도 요 벽을 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재밌는 테크닉 아이디어를 하나 적용을 해야 돼요.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요 FJ를 다른 식으로 쓰는 겁니다. 네. FJ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냥 저 J라는 점들을 지나는 선분들의 집합이에요. 근데 얘를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조금 더 점을 잘 나눠 봅시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y좌표가 y1 미만인 그러니까 y1을 포함하지 않는 요 아래점들을 다운의 d를 따서 d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리고 요 y좌표가 y2 초과인 요 점들을 up의 u를 따서 u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요 dju를 다 합쳐서 얘들을 그냥 편의상 라지 x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j를 지난다라는 건 뭐냐면요. 먼저 라지 x를 지나야 돼요. 네, 라지 x를 지나는 선분들 중에서 몇 개를 걸러내야 되는데 거기서 빠지는 선분들이 뭐냐면요. d를 지나는데 j를 안 지나는 선분들이 빠지고요. u를 지나는데 j를 안 지나는 선분들이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x를 지나는데요. u, j, d가 이렇게 있으면 얘 셋 중에 하나를 지나요. 뭐 이런 것도 지날 거고, 이런 것도 지날 거고, 이런 것도 지날 건데요. 얘도 지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빠져야 되는 점들이 이렇게 J는 안 지나고 D만 지나는 애들이 빠질 거고, J는 안 지나고 U만 지나는 얘네들이 빠지겠죠. 얘네들을 빼고 나면 나머지 선분들은 전부 J를 무조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요, 잘 보시면 서로 파티션의 관계예요. 서로 어떤 선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서로 공유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D랑 U를 동시에 지나면 위치 관계상 J를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선분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요 FJ라는 식을 이렇게 세 항들의 합과 차로 나타내면 무엇이 좋느냐? 먼저 F 라지 X를 잘 보시면요. 얘는 Y1과 Y2 둘 다의 관계가 없이 오직 X에만 의존하는 값이에요. 네. 그래서 상수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상수예요. 그러면 FDJ를 한번 봅시다. 얘를 보시면요. X가 이렇게 있고요. Y1이 여길 때 요 구간이 D예요. 근데 D를 지나는 세로 선분들은 뭘까요? D를 지나지만 J는 지나지 않는 선분들은 세로 선분들은 이렇게 X좌표가 라지 X랑 똑같고요. 요 Y2 값이 Y1보다 작으면 돼요. 네. 그리고 D 영역을 지나는데 J 영역을 지나지 않는 선분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친구들일 텐데 얘는요. X좌표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라지 X가 있으면 되고 이 선분의 Y좌표가 Y1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러면 D는 지나지만 J는 안 지나요. 그리고 이 조건들을 판단을 할 때 오직 Y1이라는 값만 쓰여요. 다시 얘기하면 요 함수는 같은 원리로 Y1에만 의존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대칭적으로 요 U는 지나지만 J는 지나지 않는 선분들의 가중치 합은 Y2에만 의존하는 값이에요.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함수를 요 스코어 패스의 점수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면 y1과 y2에 의존하는 둘 다에 의존하는 함수처럼 보였지만 식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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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5개의 항들의 합과 차로 쓰고 보면요. 요 항은 y1, 요 항은 y2, 요 항은 상수, 그리고 요 항은 y1, 요 항은 y2니까 y1과 y2를 서로 독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은 관련이 없었던 거죠. 오직 y1이 y2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만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y1에 의존하는 항들을요. AY1이라고 써봅시다. 네, 얘랑 얘의 합이에요. 그리고 Y2에만 의존하는 값들을 BY2라고 적어볼게요. 얘랑 얘 합이에요. 그리고 요 fx 상수 부분을 C라고 적어볼게요. 여기 있어요, 상수.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x를 고정을 했을 때 y1이 y2보다 작아야 된다는 제약 조건 아래에서 ay1 플러스 by2를 최대화한 값에 c를 더한다. 이런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모든 x들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 복잡도의 개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관찰을 더 할 거냐면 x가 연속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요 a와 b와 c들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한 후에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이 문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리는지 바라보고자 해요. 자, 먼저 처음으로 C가 X가 변함에 따라 C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 봅시다. C의 정의는 fx였고요. 얘의 정의는 뭐였냐면 이렇게 x를 지나는 선분들의 가중치 합이에요. 네,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분이 두 종류가 있으니까 두 종류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나눌 필요는 없지만 직사각형으로 보면 나눌 필요는 없지만 편의상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가로선분이라 합시다. 가로선분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가 x 스타트
x and 그리고 얘가 y. 그러면 네, 라지 x가 요 x 스타트랑 일치하게 됐을 때 이제 fx가 이 선분의 가중치합을 더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c 값이 얘 가중치 델타라고 합시다. 델타만큼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x가 점차 증가하다가 라인 스위핑의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점차 증가를 하다가 요 x end를 빠져나가는 요 순간은 라지 x가 x end 플러스 1일 때죠. 이때는 이제 c 값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요 fx는 요 선분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c 값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로 이제 요 세로 선분을 관찰해 보시면요. 여기를 x, y, s, y이지만 우리는 y 좌표를 안 보니까 y 값이 쓸모가 없죠. 그러면 이제 라지 x가 x랑 같아질 때 c 값이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라지 x가 요 x를 빠져나갔을 때 c 값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있죠. x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네, x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c들의 이벤트들이 이렇게 각 선분마다 두 개씩 총 B고 N개의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때에만 C 값을 업데이트 해주면 되니까 이제 C의 변화, X가 변함에 따라 C의 변화를 쉽게 트래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A와 B들을 한번 봅시다. A와 B들은 X가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게요. 먼저 AY를 볼게요. AY의 정의는요. L을 지나지만 점프를 안 지나는 그런 선분들의 가중치 합에서 다운을 지나지만 점프를 안 지나는 선분들의 가중치 합을 뺀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요 첫 번째 값부터 먼저 볼게요. 쟤는 어떤 영역이냐면 라지 x를 잡았을 때 여기가 y일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요 점들이 L이에요. 그러면 언제 f 값이 변화하는지를 각 선분에 대해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가로 선분을 봅시다. 가로 선분을 보시면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x가 요때부터 L이 여기에 들어오니까 L이랑 교차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점프랑 교차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언제부터 고려가 되냐면요. 요때 x가 x end 플러스 1이 될 때 L이라는 영역이 여기가 되고요. 점프는 여기가 되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 쭉 이 f 값은 이 선분을 고려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AY 값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x가 x2 플러스 1일 때 AY 값이 한 번 증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값이 계속 유지가 돼요. 감소하는 일이 없죠. 세로 선분도 비슷하게 관찰을 해보시면요. x가 스몰 x 플러스 1이 되고 y라는 조건을 안 밝혔네요. L이 요 선분을 포함을 하려면 여기 y좌표가 이 선분의 y랑 같아야겠죠? 네. 그래서 점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로 선분이면 네. y가 y 스타트랑 y 엔드 사이여야 되고 그때 요 영역의 a y들에 대해서
가중치가 증가를 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그 증가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점 업데이트, 얘는 구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함수 값을 봅시다. 두 번째 함수 값은 어떤 영역을 관리하는 애냐면요, x가 있고 y가 있을 때 요 영역이 d입니다. 네. 그래서 가로 선분을 먼저 보시면요, 이 선분의 y좌표를 y라인이라고 했을 때 먼저 d랑 이 선분이 교차를 하려면 x가 요 x 스타트에 일치했을 때 딱 겹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y좌표는 요 위여야 되니까 y가 y라인보다 큰 값들에 대해서 이제 이 가로선분을 요 fx가 고려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요 f 값이 요 2번 항이 증가를 하면 ay 값은 감소를 하니까 부호에 유의하면 요 경우에 a 라인 플러스 1부터 이제 맥시멈까지 걔네들에 대해서 값 감소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d라는 영역이 이 선분을 빠져나가는 순간이 이때죠. x가 x2 플러스 1이 됐을 때 똑같은 y 영역에 대해서 선분 빠져나감이 이루어지니까 이때에는 y 라인 플러스 1부터 my까지 구간에 대해서 델타만큼 a 값이 증가를 합니다. 세로 선분도 뭐 해봅시다. 세로 선분은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x가 스몰 x랑 같을 때, x가 스몰 x 플러스 2랑 같을 때 이제 여기를 y2라고 하면 y2 플러스 1부터 my까지 요 첫 번째 이벤트에 대해서는 감소할 거고 두 번째 이벤트에 대해서는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구간 업데이트가 각 선분에 대해서 두 번씩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요 a들의 값은 트래킹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점과 구간 업데이트가 총 n번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b도 a와 대칭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죠. 얘도 똑같이 트래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돌고 돌아서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요, x 라인 스위핑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저 문제, 이 가장 큰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거잖아요. 얘를 여러분에게 친숙한 자료구조 문제로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세 쿼리를 지원을 하는 어떤 자료구조를 설계를 하시면 돼요. 첫째는 이제 A의 S부터 E까지 어떤 구간에 대해서 어떤 상수만큼 증가를 시켜라 라는 쿼리, B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는 쿼리, 그리고 이제 I랑 J를 잡아서 AI 더하기 BJ의 합을 최대화했을 때 그 값이 뭐냐라는 요 세 개의 쿼리를 각각을 이제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이 쿼리를 우리는 총 n번 날리고요, 이 쿼리도 총 n번 날리고, 이 쿼리는 각 x에 대해서 날리니까 mx번 날리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 문제는 아마도 본 적 없는 아주 생소한 문제일 거고요. 이 문제를 이제 대회장에서, 국대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대회장에서 이 문제의 풀이를 떠올려야 됐죠. 이 문제의 풀이는 꽤 단순합니다. 얘를 분할 정복으로 해결해 보자 라는 테크닉,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세그먼트 트리라는 게 결국 구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S부터 E까지의 구간을 관리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가 요 3번 쿼리의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답을 들고 있냐면 이 답을 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친구가 관리하는 범위가 S부터 E까지니까 이렇게 상한과 하한을 S와 E로 주는 거죠. 하한과 상한을. 네. 그래서 각 세그먼트 트리의 각 노드가 요 값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우리는 멀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거냐면요. S,E라는 부모 노드가 있고 걔 자식 노드가 두 개가 있겠죠. S, M 그리고 M 플러스 1부터 E까지가 있을 거예요. 각각이 이제 뭘 들고 있을 거냐면 S부터 I, J, M 대해서 AI 플러스 BJ의 맥시멈을 들고 있을 거고, 이 친구는 M 플러스 1 이상 I, J, E에 대해서 AI 플러스 BJ의 맥시멈을 들고 있을 거고요. 이 부모 노드가 요구하는 것은 SI, J, E, AI 플러스 BJ의 맥시멈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값을 알고 있을 때 얘 값을 알아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시각적으로 보면 조금 와닿을 수 있어요. SM, M 플러스 1, 2라고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I랑 J가 한쪽에 있는 케이스예요. I랑 J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I랑 J가 여기 있으면 그때 맥시멈 값은 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고려를 하면 되냐면요. I랑 J가 서로 다른 구간에 있을 때만 고려하면 되는데, I가 J보다 작다라는 조건 때문에 I가 여기, J가 여기 일 때만 이 둘이 서로 다른 구간에 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값만 구하면 되냐면요. I가 S 이상 M 이하고 J가 M 플러스 1 이상 E 이하일 때 AI 플러스 BJ의 합을 구할 수 있으면 얘랑 얘랑 얘의 맥시멈이 이 셋의 맥시멈이 이 값이 되겠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렇죠? 근데 얘를 잘 보시면요. I랑 J가 서로 독립이라서요. 얘는 풀었을 수 있어요. 이 구간에 대해서 AI들의 맥시멈,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 BJ들의 맥시멈 각각 딱 뽑아서 둘이 더해버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되죠. 왜냐하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자연스럽게 I가 J보다 작다 라는 조건이 유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이 3번 쿼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그먼트 트리가 뭐만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면 되냐면요. 이 구간에서, 내가 담당하는 구간에서 AI들의 최대값, 그리고 내가 담당하는 구간에서 BI들의 최대값, 요 두 값만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요. 우리가 진짜 원하던 요 3번 쿼리에 대한 답을 쉽게 업데이트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새로 추가하게 된 요 맥시멈 A와 B들의 값은 쉽게 관리할 수 있죠.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의 요 값의 맥시멈을 그냥 취해주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 돌고 돌아서 어떤 문제를 대충 풀어야 되냐면, 어떤 수열 구간에 어떤 값을 전부 더해주는 거리가 하나 있는 거고, 내가 담당하는 구간의 맥시멈들을 관리하는 거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는 결국 얘네 둘을 풀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간 업데이트를 지원을 해야 돼요. 네, 얘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레이지 프로파게이션 같은 테크닉을 적용을 하셔도 좋고, 뭐 그냥 없이도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를 관리를 해주시면 되냐면, 각 세그먼트 트리 노드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들에게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담당하는 구간 전부에 대해서 얼마를 더 해줘야 돼 라는 요 델타 A라는 상수값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고 있으면요, 머지하는 과정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 노드에 대해서 SE라는 노드에서 A 아이들의 맥시멈을 업데이트해야 된다.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식들의 맥스 A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걔들의 맥시멈을 취해주고, 근데 이제 자식들은 모르는 정보가 하나 있죠. 구간에 델타 A를 더했다라는 정보가 있는데, 구간에 델타 A를 전부 균일하게 더해주면 맥시멈 값도 그만큼 늘어나니까 이런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 맥스 AI 플러스 BJ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식들은 없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정보가 A는 전부 델타 A만큼 늘어났고 B는 전부 델타 B만큼 늘어났다라는 정보라면, 자식들의 정보만 가지고 그것을 계산을 하고 나중에 이제 추후에 요 두 상수를 더해주기만 하면 뭐 모든 준비가 끝났죠. 그래서 레이지 프로파게이션 테크닉 없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럼 돌고 돌아서요, 우리가 이제 요 세 가지 쿼리를 결국 모두 로그 타임에 지원하는 어떤 자료 구조를 만들었고, 그 자료 구조를 이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x를 여기 1이라고 두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스위핑 비스무리하게 진행을 할 텐데, 각 선분이 이제 수열 A, B 그리고 상수 C에 업데이트하는 과정들은 x가 여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 때까지 총 n번밖에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x 값이 변함에 따라 우리는 그 자료구조 3번 쿼리를 계속 날릴 건데, 그 쿼리가 이제 로그 n에 풀렸잖아요, 효율적으로. 그러면 그때 얻어낸 3번 쿼리의 답들 중에서 최대값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네, 상승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상승 문제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풀고 x좌표 뒤집어줘서 하강 문제도 이제 상승 문제처럼 한 번 더 풀면 그 둘의 맥시멈이 이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시간 복잡도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시간 복잡도 분석을 한번 해보면 상승 문제를 푸는데 이제 각 x에 대해, 근데 x가 mx가 있었고 그리고 mx는 b고 n이죠. x에 대해서 3번 쿼리 로그에 풀었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죠. 각 선분들마다 이제 C에 대해서는 한 번, 뭐 A랑 B에 대해서는 두 번씩 만들었으니까 대충 5N번의 이벤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 이벤트들은 1번 쿼리와 2번 쿼리 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필요 없이 이렇게 풀 수가 있을 텐데, 이것들이 이제 로그에 풀렸죠. 상수에 풀릴 거고. 그래서 이벤트들이 소모하는 시간의 총합이 n 로그 n입니다. 네, 그래서 전부 종합을 하면 상승 문제를 n 로그 n에 풀 수가 있고 하강 문제도 똑같이 풀 수 있으니까 전체 문제를 n 로그 n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웠던 자료 구조를 직접 떠올리고, 그리고 요 라지 x라는 요 큰 구간을 점프라는 구간 대신에 u랑 d로 대체해서 y1과 y2를 분리시키는 복잡한 테크닉들이 아주 많이 사용된 문제고, 에듀케이셔널한 문제니까 한 번씩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플러피 버드 문제의 풀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